네, 안녕하세요. 패스트 API with Dependency Injector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준비한 한발을 인사드립니다. 네, 들어가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썬을 19년 7월에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다행히 파이썬만으로 풀리고 있어서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그 파이썬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패키지들과 그리고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포함한 파이썬 사용자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직이 아닌 개인을 위한 업무 관리 툴인 슬래시를 만드는 주식회사 시그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MBTI P이신 분들이 대문자 J처럼 살고 있다는 리뷰를 받으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패스트 API를 메인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파이단틱 모델 정의 하나로 API 문서와 요청 응답 검증까지 처리해주는 편의성에서 제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원하는 커스텀도 제 입맛에 맞게 넣을 수 있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는 올해 6월에 한빛 미디어에서 출간된 처음 시작하는 패스트 API라는 책을 시니어 개발자 한용재님과 공동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영문 아티클을 제가 읽게 돼서 이걸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 원 저자에게 연락을 한 스노우볼이 부르고 불러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험에서 저는 이타적인 새로운 도전이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발표 참여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는 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돌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유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개발에 파이썬 사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갈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얻어가실 내용 1번은 의존성 주입이 왜 사용이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가 왜 사용이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패스트 API의 디펜던시 인젝터라는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아는 겁니다. 저의 원래 발표 계획은 디펜던시 인젝터를 패스트 API와 결합해서 어떻게 잘 쓰는 사례를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시냐고 물었을 때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를 꼭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의존성 주입과 그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의존성이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의존성 주입 패턴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의존성 주입 패턴을 사용하신다면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가 그걸 더 쉽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존성 주입에 대한 설명과 의존성 주입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 예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성 주입이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나온 답변을 제가 조금 다듬은 내용입니다. 의존성과 주입을 먼저 설명드리면, 의존성은 객체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기 자신 외의 객체입니다.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존을 한다면 의존성 객체와 그리고 그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종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입은 그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가 필요한 의존성을 의존성 사용 객체 외부에서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네, 정의를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한 디자인 패턴 중 하나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간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객체는 자신이 필요한 의존성을 직접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대신 외부에서 주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테스트 가능성과 유지 보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이 어떻게 실제 코드에서 활용이 되는지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하지 않은 것과 의존성을 주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네, 지금 제가 잘 보이시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왼쪽에는 엔진 객체를 사용하는 왼쪽 위에 엔진 클래스가 있습니다. 엔진 클래스는 get power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왼쪽 아래에는 엔진 객체를 사용하는 car 클래스가 있습니다. car 클래스 이닛 메소드 안에 엔진 객체를 생성해서 car 객체의 어트리뷰트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car 객체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 어트리뷰트의 get power 메소드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시면 car 객체의 동작은 엔진 객체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엔진 객체는 car 객체의 의존성이 됩니다. 그리고 car 객체는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가 됩니다. 이것을 의존성을 주입하는 패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car 객체의 init 메소드에 엔진 객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전달된 엔진 객체를 내부 어트리뷰트로 할당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왼쪽 코드와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요. car 객체를 만들기 위해 먼저 엔진 객체를 별도 생성하고 생성된 엔진 객체를 car 객체를 초기화할 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엔진을 별도로 생성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것의 장점은 엔진 객체가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생길 때 car 객체의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획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고 기존 엔진 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디젤 엔진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car 객체의 엔진은 일반 엔진과 디젤 엔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의존성 주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car 객체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car 객체의 init 메서드를 엔진 타입 변경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코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엔진을 사용할 건지 엔진 타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엔진 타입을 인자로 전달을 해야 하고요. init 메소드에서 car 객체 생성 시 전달한 타입 인자에 따라서 엔진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의존성 주입 패턴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면 디젤 엔진을 가진 car 객체를 만들기 위해 디젤 엔진을 가진 car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디젤 엔진 객체를 만들고 이를 car 객체의 생성 인자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코드와 비교해 보시면 car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고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엔진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면 의존성 주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지만 엔진이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생긴다면 의존성 주입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 마감 직전까지 그리고 마감 뒤에도 운영 이슈, 고도화 이슈 등의 이유로 여기저기서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을 한다면 변경의 영향을 덜 받는 코드가 더 좋은 코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린 이 의존성 주입 패턴의 더 나은 사용성을 위해서 의존성 주입한 객체 생성 방법을 함께 리팩토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성 주입 패턴을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엔진 객체 생성과 카 객체 생성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도우미 함수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메이크카 함수는 일반 엔진 자동차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메이크 디젤카 함수는 이 디젤 엔진 자동차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도우미 함수를 구성할 경우에는 엔진 객체를 만들고 이를 다시 카 객체 생성에 전달하는 과정 없이 한 번에 함수 호출로 의존성이 주입된 카 객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엔진 객체 생성이나 카 객체 생성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 함수 하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함수 내부의 변경을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도우미 함수를 만들어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메이크카와 메이크 디젤카 두 함수의 차이점은 엔진을 생성하는 부분을 외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엔진 생성하는 부분을 메이크 엔진, 메이크 디젤 엔진 두 개의 각각 도우미 함수로 분리를 하고 이 분리한 함수들을 메이크카의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함수 아규먼트의 디폴트를 메이크 엔진의 디폴트를 디폴트를 메이크 엔진으로 해놔서 일반 엔진이 달린 카 객체의 경우에는 메이크 엔진 지정이 필요 없고요. 디젤 엔진 자동차 객체 생성은 메이크 카 함수에 메이크 엔진 인자를 메이크 디젤 엔진 함수로 지정해 생성을 하면 됩니다. 엔진 객체 생성하는 도우미 함수를 하나로 만들고 내부에서 인자에 따라서 분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이크카 인자를 넣게 되면은 메이크카 함수 내부 메이크 엔진 콜러블 인자 전달을 람다나 또는 파이썬 펑크 툴에 파셜로 감싼 함수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자가 없는 개별 함수로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쪼개 놓으면 무엇이 좋은지 다음 예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엔진과 카 클래스만 있었는데 기획에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엔진 객체에 엔진 오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제 엔진 객체의 의존성으로 오일 객체가 추가된 건데요. 오일 객체는 변경이 됩니다. 일반 오일과 고급 오일을 넣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엔진 객체 생성에 엔진 오일 객체를 의존성 주입 패턴을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베이스 프라이스 오일 객체를 만드는 도우미 함수 get 베이스 프라이스 오일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시는 make 엔진 함수에 콜러블 타입 인자인 get oil이 추가됩니다. 디폴트 값으로 get base price oil 함수를 설정을 해놓고요. 엔진 생성 시에 get oil 실행 값을 오일 클래스의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이스 오일 객체를 의존하는 일반 엔진 객체를 의존하는 베이스 프라이스 오일 카는 메이크 카 함수를 호출한 것만으로도 생성이 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엔진 객체의 의존성이 바뀌었지만 그 엔진 객체를 사용하는 메이크카 함수에는 아무 변경 없이 의존성들이 쉽게 추가로 주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구사항대로 베이스 프라이스 오일 외에 이제 고급 하이 프라이스 오일 객체를 주입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 도우미 함수 get high price 오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make 카 코드를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의존하는 make 엔진을 get 오일을 변경한 람다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코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make 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get 오일 함수를 get 오일을 주입하는 의존성까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줄이려면 make high price oil engine, high price oil 의존성이 주입된 엔진 객체를 만드는 도우미 함수를 만들어서 이를 make 카 함수에 make engine 함수로 전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전히 make 카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자동차 객체 생성을 하기 위해서 make 엔진의 인자로 할당할 함수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make 카 함수에서는 아무 변경 없이 의존성들이 추가로 주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의존성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쪽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make high price OL 카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가 없습니다. 인자 없이 호출할 경우에 인자에 대한 고민 없이 하이 프라이스 오일이 들어간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 객체를 원하는 시점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존성 주입 패턴을 도우미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네.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들이 실제 케이스와 좀 다를 수 있지만 의존성 주입 패턴의 도우미 함수들을 함께 사용을 한 케이스들을 보시면 의존성 변경에 유연하면서 또 원하는 의존성으로 고정된 객체 생성 또는 의존성 변경에 열린 틀을 만들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의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도우미 함수들을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는데 사실 객체는 함수를 쓰지 않고 직접 클래스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도우미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도우미 함수 없이 만들면 무엇이 불편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카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카 코드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코드 여기저기서 이렇게 직접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획자님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엔진에 연료 첨가제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주셨어요. 만약에 엔진에 새로운 엔진 객체를 생성하는데 새로운 의존성이 연료 첨가제가 추가된다면 우리는 이 카 객체를 생성하는 모든 코드들을 찾아가서 어떤 연료 첨가제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코드들을 일일이 다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좋은 IDE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IDE로 한 번에 찾아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좀 상당히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도우미 함수를 사용을 하셨다면 연료 첨가제에 의존하는 엔진을 만드는 이 make 엔진 함수에서 이 make 엔진 함수에 한 군데에만 의존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make 엔진 도우미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아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도우미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는 코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함수를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더 특수한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도 있는데요. 개발 요구사항으로 어느 곳에서 사용하든지 동일한 디젤 카 객체를 사용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를 이제 도우미 함수를 활용하시면 간단한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호출을 한번 하게 되면
싱글톤 지젤카 변수에 카 객체가 지정된 뒤 다음 호출부터는 생성된 카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를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프로젝트의 어느 곳에서 메이크 싱글 카를 호출하든지 동일한 싱글톤 지젤카를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앞서 챗 GPT의 답변에서 의존성 주입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꼭 이를 클래스에만, 객체 생성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함수도 객체고 마찬가지로 의존성 주입 패턴을 함수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코드는 함수 내부에서 각각 리드와 라이트 세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션의 성격이 달라서 함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코드에서는 세션을 내부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세션을 생성하고 이 함수에 의존성 주입을 합니다. 같은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는 세션 객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함수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 라인을 줄이는 것 말고도 하나의 함수로 다양한 세션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세션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함수 스코프 내에서 분리되어서 이를 재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존성 주입과 의존성 주입 패턴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도입의 결과로 얻은 이 의존성 주입 패턴을 도입했을 때 얻은 이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존성 객체가 어떻게 생성을 되는지 몰라도 됩니다. 자동차 객체는 엔진이 오일을 필요하다면 어떤 오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객체 변경이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의 코드 변경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엔진을 만들기 위한 코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getPower 인터페이스만 유지된다면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우리는 이럴 때 결합도가 낮은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 객체는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와 분리되어서 별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객체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의존성이 변하는 케이스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도메인 클래스의 생성 방식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존하는 객체에 새로운 의존성이 추가된다든지 그리고 도메인 클래스의 타입이 변경된다든지 엔진 객체가 요즘에 전기차는 엔진이 없군요. 전기 엔진으로 바뀔 수도 있고 디젤 엔진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테스트를 위해서 목객체 또는 페이크 엔진 객체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변경 케이스들에 대해서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의존성 주입 패턴을 도입하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일까? 제가 도우미 함수들을 사용해서 의존성 주입 패턴을 도입한 전후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 패턴을 사용하기 전에는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에서는 카 객체가 되겠죠. 의존성을 그냥 init 메소드 안에서 필요한 대로 생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엔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주입해야 하는 엔진 객체를 생성하는 정보를 어디서 관리할지 또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등을 정리를 해야 하고요. 단지 생성하는 위치만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존성 주입 패턴을 사용하기 전에는 의존성 객체의 수명은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의 수명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존성을 사용하는 객체의 수명이 닿으면 의존성의 수명도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존성 객체 생성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의존성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외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 객체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언제까지 메모리에 들고 있을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우미 함수의 필요 없이 한 메시지 안에서 모든 객체 처리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확장성 있는 의존성 관리를 위해 여러 단계에 걸친 도우미 함수들의 작성이 필요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변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객체 생성을 도우미 함수로 감싸는 건 어쩌면 지나친 작업이 될 듯한데요. 이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슈를 해결하는 도구가 바로 의존성주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의존성주의 패턴은 객체의 변경에 최소한의 코드로 유연하게 개발자가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요. 대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작업이 개발자에게 요구됩니다. 의존성주의 프레임워크는 의존성 주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의존성 주입 패턴의 사용 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부수 작업들을 맡아줍니다. 즉, 의존성 생성 정보를 지정해서 중앙에서 관리와 지정된 정보를 가지고 생성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고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테스트 객체를 교체해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서 작성했던 도우미 함수들의 작성과 함수들의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이제 의존성 프레임워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의존성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코드를 패스트 API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패스트 API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패스트 API에 Depends라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Depends의 역할은 의존성 생성 및 처리하는 함수들을 정의하고 패스트 API에서 경로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의존성들을 호출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청 사이클에 동일한 의존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캐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청 처리 시 중복되는 작업들, 인증인가나 유효성 검증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디펜즈를 소개하는 패스트 API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를 의존성 주입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펜즈만으로 하지 않고 디펜던시 인젝터를 따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펜드를 사용할 때도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디펜드로 정의된 의존성을 호출하는 것은 그 패스트 API 경로 함수 관련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로 함수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이 디펜드를 호출하게 되면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는 도메인 로직의 의존성 주입이 패스트 API 라우터에서만 트리거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성한 그 도메인 로직이 CLI나 gRPC 등의 다른 인터페이스 등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패스트 API 디펜드로 작성하신 것은 동작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약은 이 디펜드로 감싸진 의존성에 대해서만 교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패스트 API에서 테스트 시에 의존성 교체를 지원하지만 교체하려는 의존성이 디펜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디펜드로 다시 정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존성 프레임워크를 사용할까요? 일단 파이썬 진영에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교는 제가 끝에 참고한 참고 자료 아티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디펜던시 인젝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알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문서를 통한 학습이 용이하고 의존성 주입 패턴 사용 시 필요한 다양한 객체 생성 유형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패스트 API 종속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단점은 단순하게 이 라이브러리만 쓰면 의존성 주입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의존성 주입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안전한 상용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 중에 에러가 나는 것에 좀 친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패스트 API 디펜즈를 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패스트 API 고유 작업이라서 100%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디펜던시 인젝터와 패스트 API 실제의 코드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작성한 도우미 함수로 만든 의존성 주입과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한 두 프로젝트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객체 생성을 하는 것까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시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라우터 서비스 레포지토리로 이어지는 3레이 아키텍처의 패스트 API 앱입니다. 저장소는 레디스를 기본 저장소로 사용했고요. 보시면 거의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거의 구성이 비슷한데, 보시면 dependency.py에서는 간이 일부에서 설명한 간이 의존성 주입 도우미 함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한 코드에서는 디펜던시 대신 컨테이너 파일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생성될 의존성 정보들을 관리합니다. 이 코드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는데요. config 파일에는 레디스 접속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는 레디스 클라이언트에 의존을 하고, 이 레디스 클라이언트의 get 메소드는, 레포지토리 메소드는 key 밸류를 입력과 출력하는 getset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파일인데요. 서비스는 또 이제 레포지토리 객체 의존성이 있어서 의존성 주입을 하고 있고, 메소드는 레포지토리와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을 하는 get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는데요. 도우미 함수로 의존성 주입을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은 패스트 API 앱을 만들고 라우터를 추가하기만 합니다. 디펜던시 인젝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앱을 만들고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도우미 함수를 활용한 의존성 관리를 살펴볼 텐데요. 디펜던시 파일에는 의존성 생성 도우미 함수를 통해서 만든 의존성들을 생성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getSetting 함수는 config 파일을 읽어와서 딕셔너리로 반환을 하고요. 한번 호출이 되면 그 세팅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메모리제이션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레디스 객체를 생성하는 getRedis 함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디스 객체를 전역 싱글톤 객체로 생성하기 위해서 메모리제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tRepository 함수는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의존하는 레포지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getService 함수는 이 레포지토리를 서비스에 주입한 서비스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보시면 세팅에서 레디스 레포지토리 서비스로 의존성 체인이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화살표는 각각의 함수가 의존하는 함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싱글톤 세팅과 싱글톤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 말고도 각각 개별 모듈에서 객체를 선언한 뒤에 헤딩 모듈에서 객체를 가져다 쓰셔도 싱글톤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앞에 코드처럼 하나의 모듈 안에서 작성한 이유는 의존성 체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의 파일에서 파악이 가능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인젝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의존성 관리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컨테이너 클래스는 생성할 객체의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링 config 클래스 어트리뷰트는 컨테이너가 정보를 주입할 영역을 정하는 설정이고요. 그 아래 config는 환경 변수들을 불러와서 객체 생성 시 객체 생성에 주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레디스는 레디스 클라이언트 의존성을 어떻게 생성될지 정의합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어지는 컨테이너 클래스 어트리뷰트들인데요. 리포지토리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함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테이너 초기화를 하는 도우미 함수고요. 화살표는 그 컨테이너 간 어트리뷰트들의 의존성 생성하는 의존도를 보여주는 코드이고요. 화면이었고, 실제적으로 도우미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우미 함수를 사용했던 것이 클래스 어트리뷰트로 레디스라는 클래스 어트리뷰트로 단순화되어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레디스 객체에 필요한 환경 변수 의존성 생성 함수인 데스팅 호출이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싱글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작성했던 메모리제이션 코드들이 사라지고 오른쪽에는 provide.singleton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provide.singleton으로 선언하는 레디스는 이 코드의 런타임 동안 싱글톤 레디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디펜던시 인젝터는 싱글톤 외에도 다양한 객체 생성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스 객체를 생성하는 걸 보게 되면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로 레디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 코드가 없고 생성에 필요한 값만 그 싱글톤 클래스 키워드 아큐먼트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레디스 어트리뷰트를 호출할 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 providers.type에 맞춰서 대신 생성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던 객체를 하나씩 만들던 도우미 함수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생성될 객체를 컨테이너의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생성할 객체를 정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은 디펜던시 인젝터가 여러분 대신 해주게 됩니다. 네, 레포지토리 생성도와 비교해 보겠는데요. 레포지토리는 레디스와 다르게 싱글톤이 아닌 호출시마다 다른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providers.factory를 사용해서 레포지토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레디스 어트리뷰트를 팩토리의 임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의 레포지토리를 호출할 때 주입된 레디스 의존성이 주입된 레포지토리를 반환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의존성 생성을 의존성 주입 패턴을 라이브러리로 바꾼 과정이었고요. 이제 패스트 API와 이게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API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된다면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게 이제 경로 함수일 텐데요. 먼저 보신 코드는 객체를 직접 의존성 주입이 되었지만 객체를 직접 생성하시는 경우의 코드입니다. 서비스 안에 레포지토리 안에 레디스로 의존성을 직접 생성해서 입력하는 코드가 이어져야지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처음에 먹어왔던 도우미 함수로 만든다고 한다면 레포지토리 레디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알 필요가 없이 서비스 객체만 getService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면 경로 함수에 주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라우터 함수에 인젝트 데코레이터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데코레이터는 디펜던시 인젝터 라이브러리가 의존성 주입을 하는 함수라는 것을 마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펜즈 안에 프로바이드 객체에서 컨테이너에 정의된 서비스를 지정해 놓으면 경로 함수가 시작될 때 이 정의된 서비스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도우미 코드로 만든 함수와 동일하게 레포지토리와 레디스를 집어넣는 코드는 없습니다. 이 코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좋아진 걸까요? 일단 서비스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것과는 알아야 되는 문맥 스코프가 달라진 게 있고요. 서비스 객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존성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객체를 만들기 위한 반복적인 코드 작성이 줄어듭니다. 단지 어떤 의존성 객체를 주입할 건지 명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우터 함수에서 사용하는 경우였고, 실제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 의존성 주입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테스트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새로운 new 레디스 클라이언트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객체를 직접 생성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테스트 코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new 레디스를 생성하고 그 위에 레포지토리 서비스 순으로 연결돼서
객체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우미 함수로 의존성 주입을 하신 경우에는 get repository 함수에 get redis 인자로 새로운 레디스를 반환하는 람다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이 람다가 get 서비스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new redis가 주입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뭔가 아직 복잡한 것 같은데요.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with context 구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객체 하나에 대해서만 레디스 클라이언트 의존성을 new redis로 생성해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양이나 간결한 부 여기서 눈여겨야 할 점은 이제 접근하고 있는 컨텍스트인데요. 이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경우나 아니면 도우미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 모두 교체 대상, 레디스 레포지토리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 의존성 체인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레디스에 대한 정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구문으로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는 것은 여러 객체에서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의존성이 많고 복잡한 테스트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의존성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작업들은 의존성 주의 프레임워크가 없어도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편한 코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들을 할 수 있지만 의존성의 주입에 관련된 설명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내년에 파이콘에 참석하게 된다면 디펜던시 인젝터를 실제 사용하는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를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인 디펜던시 인젝터를 패스트 API에 사용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도입하면서 경험한 이슈들과 정리를 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디펜던시 인젝터는 지금 개인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완전한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예상치 못한 유즈 케이스를 마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펜던시 인젝터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모듈 간 순환 참조가 안 되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저 내부 함수에서는 이 디펜던시 인젝터를 활용한 주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대로 했는데도 동작이 안 하는 경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보통은 이 와이어링 컴피그를 명시하는 걸로 해결이 되고는 했습니다. 이 외에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이 디펜던시 인젝터를 사용해서 패스트 API 구조를 잡을지 또는 이제 사용하다 겪은 문제들은 뒤에 있는 제 블로그에 정리된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의존성이 변경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의존성 주입 패턴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의존성 주입 패턴을 사용을 하신다면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가 그걸 더 쉽게 도와줍니다. 어떤 의존성 프레임워크를 고르실지 고민이시라면 일단 디펜던시 인젝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한 이 디펜던시 인젝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의 조직에 무조건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의존성 주입과 디펜던시 인젝터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션 구조와 객체들 관계, 테스트 준비가 복잡할수록 도입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도입하는 오버헤드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요.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타적인 도전을 응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년 파이콘 발표 참여가 된다면 내년 파이콘이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